암 걸리기 전에 막 했던 부분들 중에서 암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 끊잖아. 그럴 때 이 커피를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암 환자 커피를 꼭 끊어야 하나요? 암 걸리기 전에 막 했던 부분들 중에서 암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 끊잖아요. 그럴 때 이 커피를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커피가 우리 상당히 좋은 기호식품인데 암에 걸렸다고 해서 끊는다면은 정말 하나의 정서적으로 나를 안정시켜주고 내 취향을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커피는 여러분들이 끊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 많이 드세요. 단지 뭐냐면 커피 우리가 믹스 커피라든지 커피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을 피하시고 사실 커피는 항암 작용이 있어요. 커피 속에 클로르겐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고 또 항암 작용이 있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커피는 암에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커피에 좀 민감한 분들은 이제 오후에 늦게 먹게 되면 잠자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만 제외한다면 커피 자체가 암 환자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그 언론 같은 데 봐도 커피는 많이 먹으면 한 6잔까지도 마시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 해독 같은 거, 우리 커피 관장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장 해독해주는 담관도 열어주고 췌장관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클로로겐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암 작용도 있고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커피 섭취가 두려운 암 환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는 항암 커피가 사실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 커피하고 항암 커피 뭐 근다해서 뭐 원재료가 확 다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로스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커피 속에 클로로겐산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게끔 만드느냐. 그게 이제 항암 커피예요. 근데 이제 로스팅 하는 거, 여기에는 뭐 습도도 맞추고 온도도 맞추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스팅 할 때 기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아예 병원에다가 항암 커피를 비치해 놓습니다. 해가지고 환자들 병실에 계시다가 생각나면 와서 한 잔씩 퍼가지고 드시도록 하고 항암 커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클로로겐산이 얼마만큼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로스팅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암 커피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클로로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것은 직접 이 수치로 데이터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증명이 돼 있는 그런 커피를 저희도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커피는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양배추가 가진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양배추는 우리 십자가 식물이죠. 십자가 식물은 우리 암 환자한테는 좋은 파이토케미칼들을 공급을 해주죠. 그 양배추는 그 중에서도 십자가 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채소가 되겠고, 우리 양배추 속에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거나 위가 안 좋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양배추를 많이 권하잖아요. 근데 양배추 속에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비타민 U는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을 이런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항암 작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설포라판. 설포라판이 그 양배추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고 또 인돌스리 카비놀이라고 이게 전부 다 황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인돌스리 카비놀 같은 경우는 그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악화시키는 에스트로겐 이걸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보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 안에서 장내 좋은 유익균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이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양배추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그 양배추에 대한 논문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 추려봤는데
2025년도에 나온 거고요. BMC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이제 저널에 발표된 거예요. 여기서 양배추가 대장암을 억제하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거 메타 분석입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발표된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때 보니까 전부 여기에 참여한 대상이 한 97,595명, 상당히 많죠.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양배추를 양을 정해가지고 적게 먹는 거, 중간, 그 다음에 많이 먹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적게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의 대장암 위험도가 낮아지더라. 그래 보니까 약간 그 먹는 양에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힘이나 암을 발생률을 낮추는 이런 힘이 더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논문에 보면은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그런 효과가 없더라. 적당히 먹는 게 좋더라. 그 그램 수가 하루에 40에서 60g 정도가 가장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게 발표된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실 때 뭐든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적게 먹으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한 50g 정도? 이 정도 먹으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양배추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양배추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먹으면서 했던 방법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으로도 먹잖아요. 생으로도 양배추 씻어가지고 쌈 싸 먹듯이 하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고, 이게 너무 열을 가하게 되면 우리 그 양배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분인 설포라판이 감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하지 않고 한 70도 정도에서 하는 게 좋겠고, 또 아니면 이제 우리 즙을 내 가지고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즙을 낼 때는 생즙을 하거나 아니면 익혀 가지고 즙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생즙을 먹는 경우에는 선호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속이 거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으로 먹었을 때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비타민 U가 그대로 손상받지 않는 그 비타민 U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글루타민이나 설포라판, 여기 이제 전구체,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설포라판 전구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으로 먹었을 때는 손상을 받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즙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한 100에서 한 200cc 정도 먹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 담그듯이 해서, 우리 서양 사람들은 양배추를 가지고 우리 동양의 김치 비슷한 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우어 이제 크라우트라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김치하고 비슷해요. 양배추를 가지고 아마 김치를 담갔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양배추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양배추는 뭐 그렇게 크게 주의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양배추 먹었을 때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별로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서 와파린, 항응고제죠. 이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양배추에 비타민 K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응고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데, 응고를 시키는 작용을 양배추가 할 수 있으니까 와파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흡수가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효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한 4시간 정도 띄우고 이렇게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가 안 좋거나 또 이렇게 식도염이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안에 가스가 채일 수 있고 속이 더부룩 하거나 복통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쪄서 먹게 되면은 톡 쏘는 맛도 없고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제 항암하고 할 때, 우리가 사실 항암할 때 양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익혀가지고 즙을 내주거나 양배추를 이용한 요리들을 많이 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설사를 많이 하거나 복통이 있거나 가스가 있는 분들은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죠. 이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또 이 식이섬유가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양배추를 쓰는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뭔가요?
예, 양배추도 십자가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전 시간에도 십자가 식물들은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서로 보완을 해주고 함량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식물들, 뭐 브로콜리라든지 마늘, 양파 이런 분들 같이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양배추는 해독 작용이 강하거든요. 강황 같은 경우 컬큐민 같은 경우는 염증을 억제해주는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해독도 되고 염증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황을 같이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하고 이제 올리브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들, 이런 부분들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올리브 오일을 같이 쓰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리브 오일은요, 이런 채식들하고 같이 쓰면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채식을 하든지 간에 올리브 오일을 같이 쓰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양배추하고 녹차하고도 궁합이 좀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이 녹차 속에 이제 EGCG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호박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호박도 보면 호박도 컬러가 있잖아요. 약간 노란색 컬러가 있죠. 사실은 모든 채식은 컬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박도 이 컬러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 컬러가 뭐냐면 베타카로틴 이 색이 약간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고, 그리고 호박 속에 가장 이제 중요한 성분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이게 강력하니 암세포에서 암세포 성장 주기를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루틴이라든지 지어잔틴이라든지 비타민 A 계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DNA 손상도 막아주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호박 속에 미네랄들이 좀 많이 들어요. 셀레늄이 호박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 셀레늄. 그리고 호박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장 기능 개선을 시켜주고, 우리 장 내 미생물, 유익균들을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호박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먹으면 거부감이 별로 없잖아요. 호박 싫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호박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항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박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실험이 있나요? 네,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한 2003년도 1월 달에 발행한 캔서 레터지에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 호박 속에 쿠쿠르비타신이 얼마만큼 항암 작용이 있느냐, 항염증 작용이 있느냐를 보는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암을 가지고 했어요. 대장암, 유방암, 그 다음에 폐암을 종류별로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쿠쿠르비타신 B의 암세포를 얼마만큼 성장을 억제하는가를 봤더만, 대장암은 한 81.5% 정도 억제력을 보이고, 유방암은 한 87%, 폐암은 96%의 반응을 보이더라고. 이게 발표된 자료거든요. 이 논문을 보면 호박은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박의 항암 효과를 확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호박은 그냥 생으로는 잘 안 먹잖아요. 익혀서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리할 때 90도, 100도에서 한 10분 정도.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이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쿠쿠르비타신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는다고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는 말고 한 10분 정도 조리해 가지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호박 속에 있는 지용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아보카도, 견과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 항암 효과가 올라가고, 그리고 절대 껍질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호박씨는 우리 까서 사실 잘 먹잖아요. 그래서 씨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 폴리페놀이라든지, 또 여기에 사실은 쿠쿠르비타신이 껍질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잘 먹도록 하고, 그리고 씨도 버리지 말고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보면 우리 호박은 사실 우리가 호박 먹을 때 호박죽 항상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호박죽 맛있고 좋잖아요.
또 수프 같은 걸 만들어서 먹게 되면 환자분들은 아침에 호박죽이나 그다음 호박 수프 같은 걸 내 가지고 아침 대용으로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호 식품으로 우리 견과류 먹듯이 호박씨도 좀 먹으면은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이렇게 먹는 게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 호박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호박을 먹을 때 약간 쓴맛이 나는 호박은 아예 이제 호박이 덜 익었거나 아니면 좀 상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쓴맛이 나는 호박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쓴 이런 호박을 먹었을 때 보면 구토나 설사 같은 게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 속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고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호박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칼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장이 안 좋거나 그 칼륨이 올라가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호박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장 기능을 한 번씩 살펴보고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데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경계선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지진 않았지만 칼륨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은 우리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았을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박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단호박이 좀 문제예요.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은 당 지수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단호박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거 피하는 게 좋겠고 하루에 한 80에서 한 100g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우리 호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 식물들하고 궁합이 좀 잘 맞아요. 그래서 브로콜리,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내나 마찬가지로 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토마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게 되면 다양한 이 파이토 케미칼들이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을 통해서 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걸 같이 했을 경우에는 P53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강황하고 같이 했을 때는 항염증 작용을 아주 높여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늘이나 양파 이렇게 같이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해독 기능을 높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식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있는 채식을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항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검정콩의 항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콩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식품이죠. 단백질 공급원도 되고 또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이 안에 보면은 이소플라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 정말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검정콩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콩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검정콩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을 검은색 이걸 가지고 있죠.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돌연변이도 막아주고 세포 자살도 유도해주고 신생혈관도 억제해주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있기 때문에 이 검정 껍질에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항상 버리지 말고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콩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이소플라빈, 뭐 제니스테인이라든지 다이드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요즘에 유방암 경우에 에스트로겐 문제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호르몬 양성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먹으면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콩은 이제 더 이상 에스트로겐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콩이 가지고 있는 콩은 우리가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이 거품이 사포닌이에요. 사포닌은 상당히 면역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콩도 사포닌이 많아서. 그리고 콩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우리 장내 미생물을 개선해주고 장 면역을 높여줘서 좋은 작용을 하고. 그래서 검정콩은 다른 콩보다도 더 어떤 항암 효과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정콩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거 2015년도에 나온 잡지인데
대장에 있는 용종을 그 안토시아닌이 이 콩 속에 들어있는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껍질을 이용한 안토시아닌이 얼마만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특히 이제 항암을 해서 효과를 더 같이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본 거거든요. 이를 보니까 이것도 뭐냐면 농도별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0.2%로 이렇게 만들어진 콩을 가지고 하니까 종양 발생을 한 16% 정도 낮추더라. 그래 되어 있는데 0.5%로 농도를 높이니까 31에서 한 32% 정도의 종양 발생 억제율을 높이더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걸 보니까 콩도 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양을 많이 먹었을 때 이게 종양 억제율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근데 콩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소화불량이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적정량으로 이렇게 먹는 게 좋겠습니다. 검정콩 어떻게 먹어야 항암효가 가장 클까요? 네, 우리 이제 검정콩을 먹을 때 제일 이제 생각해야 하는 껍질을 버리지 않는다. 껍질이 가장 이제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껍질을 꼭 먹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토시아닌이 검은색, 보라색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진한 청색. 그렇기 때문에 이 안토시아닌, 콩이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의 거의 90%는 껍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콩은 엄청 단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 제대로의 효과를 보려면 좀 장시간 불려놨다가 조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먹어서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먹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30에서 50g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장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게 우리가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암 환자 검정콩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우리 콩 먹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콩 속에 있는 피틴이라는 이 성분이 우리 미네랄 흡수를 갖다가 좀 억제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철분이나 아연, 철분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면역에 중요한 게 아연이잖아요. 아연 같은 게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콩하고 보충제를 먹을 때 콩하고 좀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띄워서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콩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하고, 사실 서양 사람들은 콩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상당히 많아요. 동양 사람은 적지만. 그래서 동양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 속에 이렇게 식이섬유, 우리 올리고당들이죠. 라피노스라든지 스타키오스가 전부 다 올리고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많이 먹었을 때 가스를 많이 유발하니까 그 콩 많이 먹으면 방구 많이 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을 조금 가급적이면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우리 콩도 마찬가지로 우리 십자가 식물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고, 브로콜리, 마늘, 양파, 염증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황,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이제 콩하고 해조류하고 같이 하면은 좋아요. 우리 콩하고 해조류는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미역국 같은 거 먹으면 우리 된장 풀어가지고 거기에 미역하고 하면은 아주 좋잖아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도 좋은 항암 작용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미라든지 귤이나 메밀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먹을 때는 상당히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높여줘서 우리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 치료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김진율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 췌장암은 어떤 치료 요법이 있는지요? 췌장암은 상당히 참 힘든 암입니다. 가장 암 중에서 힘든 게 말이 그래요. 췌장암은 껍질이 두껍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가지고 항암제라든지 면역항암제라든지 이런 게 잘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워낙 단단하게 막을 쌓고 있는 그런 암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암 중에서 저 맨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잘 안 돼요. 되게 발견되면은 다른 데 전이가 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췌장 주변에는 혈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써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 혈관에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췌장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 있는 부분은 간 쪽이 가깝거든요. 담관하고. 그래서 머리 있는 쪽, 그 다음에 체부,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따라서 달라요. 예후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요. 특히 이제 두부 쪽에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렵죠. 두부 쪽에 있게 되면 췌장만 드러내지를 못하고 담관까지 같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이 매우 커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휘풀이나 뭐 PPPD라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외과에서 그렇지만 이 수술 들어가면 예전에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한 8시간씩 막 이렇게 걸리고 하는 큰 대수술이죠. 그리고 이제 미부 같은 경우는, 체부나 미부 같은 경우는 그쪽 마음 끝에만 좀 뛰니까 그래도 조금 수술하기가 좀 수월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췌장암은 일단은 수술하는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도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항암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고, 되게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방사선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단 수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항암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나리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예, 우리 이제 미나리는 아마 일반인들이 제일 이제 많이 알 때는 이제 해독 작용을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간에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간 해독 작용이 미나리의 가장 큰 거예요. 그 중에서도 2단계 해독. 우리가 2단계 해독이면 대개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이런 게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테르페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해독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한 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엉겅퀴, 그다음에 민들레, 미나리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데, 실제 미나리 속에는 실리마린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쿠마린 성분이 있어가지고 해독 작용도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도 하고요. 그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클로로필, 엽록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P53이라는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나리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 부분은 우리 그 한국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 2011년도에 한국식품과학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여기 이제 제목이 뭐냐면, 미나리 이제 프록토 올리고당 발효액이 간암 세포 증식을 얼마만큼 억제하는가, 이걸 본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암 세포를 가지고 이제 효과를 본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밀리리터는 한 1mg에 아주 농도를 높여가지고 줬을 경우에 세포의 생존율을, 그냥 암세포 생존율이에요. 20% 정도를 떨치더라. 그러니까 20% 정도의 암을 억제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갖더라고, 이게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서 미나리도 좋은 항암 음식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미나리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 극대화될까요? 미나리는 우리가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고, 미나리는 어때요? 살짝 데쳐서 오래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요리를 하더라도 미나리를 넣을 때는 미나리를 언제 넣어요? 제일 마지막에 넣잖아요. 살짝만 데치기 위해서, 끓고 난 후에. 그랬듯이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되고 살짝 데치는 식으로 해서 먹는 게 좋겠고, 그래서 보통 한 70에서 80도에서 한 30초에서 1분간 정도 끓인 후에 먹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조금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의 흡수율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미나리 같은 경우는 녹즙이라든지 이런 걸 내서 먹는 것보다는 음식 자체로, 통으로 그래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미나리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미나리도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칼륨이에요. 칼륨이, 우리가 이제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제법 있어요. 감자, 뭐 고구마, 뭐 바나나, 키위, 비트, 뭐 토마토, 이런 게 있어서, 이럴 때는 항상 우리 항암을 하시는 분들, 암을 치료하는 분들에서는 신장 기능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높으면 칼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낮춰야 되거든요. 미나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륨이 높은 채소이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나리는 어디서 키워요? 수생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하는 곳에, 우리 농 같은 데다가 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는 세균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그 토양에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나리 우리가 뭐 보통 미나리깡이라고 하죠. 미나리를 계속 그 자리에서 키우잖아요. 한 군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소독이 잘 돼 있는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좀 의심이 된다면 아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 씻는데 세척을 좀 오래 하고 나서 쓰는 게 좋겠고요. 그 만약에 미나리를 우리가 구했는데 이렇게 흙내가 난다든지 약간 씁쓸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뭔가 신선도가 떨어졌거나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우리 환자분들은 이런 재료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네, 미나리도 마찬가지로 식용과 식물들하고 같이 먹는 게 좋죠. 뭐 브로콜리,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 뭐 부추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강황에는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콩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렇게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채식들은 서로 다 궁합이 맞으니까 너무 이렇게 어떤 같이 하면 안 되지 않나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포도당 때문에 그런다면 모든 과일은 먹으면 안 되겠네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즙은 포도당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과일 속에 있는 과즙은요, 대부분 다 과당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과당이 한 절반 정도 있어요. 한 50%.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한 30, 40%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당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이용을 할 거냐 말 거냐예요. 첫 번째 부분이. 과당이 포도당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긴 하지만 한참 있다가 넘어가요. 포도당은 금방 갖다 쓰잖아요. 과당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포도당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과당이 절반 정도로 밖에는 포도당으로 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 지수를 체크를 하면 과즙은 당 지수가 높진 않아요. 그러면은 당 지수가 안 높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과당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암세포 제사라는 게 바르브루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르브루크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암세포는 에너지를 포도당, 해당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지를 않고. 그런데 이 해당 작용은 암세포가 이용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촉진시켜버려요. 과당에. 그래서 암세포를 이게 포도당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보다도 이게 해당 작용을 촉진시켜 가지고 암을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이게 과당에 있어요. 그래서 과당은 어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당은 당 지수가 안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포도당 개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과즙 속에 있는 게 과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한 30, 40% 정도는 포도당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또 특히 이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거꾸로 식단을 하는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과일이나 야채를 먼저 먹고 배를 부르게 만들면 밥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 지수를 낮춘다 하는데 이때 과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과일을 먹는다 그 말은 우리 환자분들은 그냥 우리 평소에 과일 먹듯이 과즙 같이 먹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포도당이 아니니까 괜찮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식단할 때 과즙은 가능한 한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야채 종류를 많이 먹고 그래야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과일을 먹으면서 우리가 쌀밥만 줄이겠다. 그건 답은 아닙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또 우리 환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가능한 한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제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저희로서도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